스토크시티가 굉장히 좀 최근에 큰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감독이 교체가 됐어요. 맞아요. 9월 달에 교체가 됐거든요. 일단은 저는 감독이 교체가 된 게 배준호 선수한테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봐요. 네, 이 스토크 단장 인터뷰도 보고 제가 감독 인터뷰도 이것도 보고 그리고 경기까지 보면서 생각한 거는 와 이거 배준호 선수 제대로 갔다. 모든 게 진짜 맞물려 떨어져서 선수가 진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팀에 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개눈가리 시선 마지막 코너죠.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뭐 사전에 얘기했듯이 10월 A매치 최고의 또 스타 아니겠습니까? 배준호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죠. 1차전, 2차전. 제가 1차전 리뷰할 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 1차전 같은 경우엔 또 이 요르단의 특성. 뭐 지금은 제가 이제 4-1-4-1로 놓긴 했는데 요르단이랑 상대할 때 같은 경우 이제 5백을 상대가 했었기 때문에 5백의 이 특성과 맞물려 떨어지면서 5-4-1이 됐었고 5-4-1이 됐어서 이제 2선이 4명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둘의 사이, 이 둘의 사이, 이 둘의 사이를 뭐 그 당시 경기로 이제 가정을 하자면은 이강인, 이재성, 그 다음에 배준호 이렇게 해서 이 2선의 등 뒤가 계속해서 공략이 됐었죠. 왜냐면 이 둘 같은 경우는 계속 박용우, 황인범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라인 사이 공간이 발생을 했고 이제 배준호 선수가 그 과정에서 특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2차전도 사실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1차전이랑 2차전이 약간 궤가 달랐는데 어쨌든 간 2차전 상황도 조금 설명하고 약간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좀 표현이 웃기지만 성장의 방향성? 예,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차전 같은 경우는 교체로 나왔고 네.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네. 초장부터 이 선수가 더 네. 많은 시간을 부여받고 이제 보여준 네.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1차전, 2차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차전 리뷰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황희찬 선수가 상대 특성상 물론 뭐 코칭 스태프의 그 결정 자체는 존중하고 당연히 뭐 다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5-4-1에서 이 미들블록, 로우블록을 하는 요르단의 특성상 황희찬 선수가 나가고 미드필더 성향이 좀 더 강한 배준호가 들어온 게 혹은 엄지성이 들어온 게 사실 조금 더 저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거꾸로 보자면은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되려 이라크의 특성 때문에 되려 배준호 선수보다는 배준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윙 성향이 있는 황희찬하고 엄지성이 나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되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준호 선수 거의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에 많이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게 뭐였냐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해서 4-1-4-1로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중앙에서 황인범이랑 박용우에 대해서 거의 여기서 이제 2대2로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했던 건 똑같은데 이제 까사스 감독이 그 기자회견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추가로 이제 좀 더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를 했던 부분이 왼쪽 윙이 이강인 같은 경우 이강인 선수를 여기서도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중에 자주 나왔던 상황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 둘의 등 뒤에 있다가 반 라인 정도 혹은 한 라인 정도 앞에서 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공을 받고 플레이를 한 다음에 넘어간단 말이죠. 특히 이제 왼발잡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공의 흐름 자체를 전환시켜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이 윙이 이강인을 따라가면서 되려 수비 진영이 이렇게 구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려 4-1-4-1인데 이 인사이드 하프 메잘라가 윙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반면에 왼쪽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측면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요르단전이랑 달랐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4-1-4-1이니까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봤을 때 이날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6번 윙 홀딩이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네네. 보통은 이제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이 절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재성 선수를 따라오게 되죠. 여기서 따라오게 되고 반대로 공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래서 딸려가고 설령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오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선수를 막게 되고 그러니까 라인 사이에 있는 옵션을 막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근데 어쨌든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공간이 활용되는 빈도가 없는 거죠. 이 공간이 사실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중앙이 이제 약간 죽어버리는 네. 느낌이네.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재성이 여기 있고 배준호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명재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5-4-1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5-4-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라인 사이에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사이에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재동 선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준호 선수는 측면 터치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1차전이랑 근데 동일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기준에서 풀백으로 봤을 때 이명재는 거의 이제 높이로 봤을 때 설영우 선수는 한 라인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명재가 좀 더 뒤에 네.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사실 이 이라크의 수비 형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중앙에서의 거의 대인 방어에 가까운 형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몇 장면들에서는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형 3백에 가깝게 플레이하는 시간도 꽤 많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정황상 배준호 선수가 이제 측면에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배준호 선수가 측면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선수가 가장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이 라인과 라인 사이라고 봐요. 1차전이랑 똑같은 장면. 거기서 좋은 장면을 계속 이제 네. 만들어냈으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미들블록일 때까지는 터치라인에 있다가 결국에는 뭐 어시스트란 장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협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로우 블록까지 내려앉았을 때 이 경우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박스 안쪽으로 들어와서 머무는 경우가 많으니까 배준호 선수는 기본적으로 1대1 옵션이 아니라서 터치라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이명재 선수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안쪽 공간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 하프 스페이스 여기서 공을 지금 이걸로도 뭐 몸 방향이 표현은 안 되지만 안쪽으로 오른발잡이가 받았을 때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 뒤를 인터벌. 공략하기가 더 쉽다. 네, 이 인터벌 그리고 만약에 드리블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드리블을 한다 치면은 자연스럽게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수에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하게 저는 좀 느꼈어요. 확실하게 측면 터치라인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특히 중앙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중앙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그리고 가로로 봤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 채널에 지속적으로 위치시키는 게 배준호라는 선수를 극대화하기에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사이드라인 붙어있는 시간이 또 많았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네. 해주셨지만 네. 이 선수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쪽으로 조금 좁혀서 있는 형태가 이제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문선민을 이제 교체 투입시켰던 거는 좀 더 그 선수가 윙 성향에 가깝다고 봐서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경기 컨텍스트 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선민 선수 같은 게 훨씬 더 직선적이잖아요. 그쵸. 네. 직선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70분, 75분 넘어가고 막판 갈수록 딱 조커픽으로 뭐 들어가는. 네, 직선적으로 왜냐하면 풀백 같은 경우 특히 이게 방금도 제가 전반적인 수비 형태를 설명을 했지만 이러면은 실제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부담도 크지만 정신적인 부담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거의 90분은 아니고 교체 시점으로 보자면 뭐 70분 이 가까운 시간 내내 공을 쫓아다니고 내가 마크해야 되는 선수를 계속해서 쫓아다닌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에서 가져가기 위한 교체로는 이제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던 거죠. 왜냐면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가 빠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쨌든 대표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활용이 네. 됐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지금 어쨌든 스토크 시티에서 이 선수가 이적 이후에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많은 평가들도 스토크 시티 뭐 이제 뭐 올해 선수 받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네. 스토크 시티에서 배준호를 활용하는 방식은 그럼 이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롤로 지금 뭔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스토크 시티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스토크 시티 경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배준호 선수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겠지만 근데 스토크 시티가 굉장히 좀 최근에 큰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감독이 교체가 됐어요. 맞아요. 9월 달에 교체가 됐거든요. 9월 달에 교체가 됐는데 이 또 스페인 사람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챔피언십에 스페인 감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기존에 있던 웨스트브롬에 뭐 까르로스 코르베란도 코르베란.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간 이번에 또 스토크 시티의 감독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감독 부임하고 나서 지금 제가 경기를 보니까 구할 수 있는 게 한 2경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부임 직후 경기랑 이제 한 경기 정도 더 봤는데 일단은 저는 감독이 교체가 된 게 배준호 선수한테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봐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독 교체 이후에 뭐 그전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배준호 선수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이 공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위치시켜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다는 좀 포지셔널하게 지공을 할 때는 이 공간에 계속해서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선수가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플레이를 했을 때 그 강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강점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을 받았을 때 배준호 선수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워낙 퀄리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엔 공간이 이제 좁은 상황이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360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이지 않으면 공을 받는 즉시 공을 상대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주어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근데 배준호 선수 일단 기술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토크시티 경기보다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뛸 때 뭐 아인토벤 때도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딱 아인토벤이 밀란이랑 챔스 할 때 네, 그 역사적인 경기. 그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지성턴이라는 단어가 지성턴 생겼잖아. 있었지. 지성턴 있었어. 네. 지성턴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인사이드로 오른발 인사이드로 특히 이렇게 돌고. 무릎 부상 당하기 전에 그 얘기 많았었죠. 그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고 나서는 좀 무릎 부상이 있으면서 좀 줄었는데 그때 이제 지성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저도 기억나는 게 막 학교 가면 이제 점심시간 가가지고 애들이 막 야 지성턴 지성턴. 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성턴처럼 배준호 선수도 그 턴이 있어요. 준호턴? 네, 준호 턴이 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공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오른발잡이니까 여기서 등지고 받게 되면 오른발 아웃 프론트로 돌려놓고 돌아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위치에서 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그게 일단은 극단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공 받고 자연스럽게 돌아서는 게 일단 좋은 선수라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성향상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티아고 같은 알칸타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웃 프론트로 돌려놓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뭐 과거에 포지션은 다르지만 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이드로 돌려놓는 경우가 오른발 왼발 다 인사이드를 쓰는 빈도가 좀 더 높았는데 배준호 선수는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웃 프론트를 여기서 이제 돌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왼발을 써야 될 때 왼발을 쓸 때도 있고 뭐 인사이드를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요구의 빈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혹시 제가 보낸 거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 뭐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2019-2020 시즌 때 레알 소시에다 경기할 때 이게 아마 상대가 오사수나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그래서 경기 분석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놨던 거고 원래는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수 움직임을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 실제 경기 영상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작권 문제로 그건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만들어놨던 것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때가 어떤 시즌이냐면 레알 소시에다시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시즌인데 이때가 이제 마르틴 웨데고르가 레알 소시에다 딱 한 시즌 임대 뛰었을 때입니다. 그냥 딱 보니까 뭐 호세바 살두와 뭐 포르트 뭐 이런 선수들이 거기 있을 때네. 네, 이게 19-20 시즌인데 이때 웨데고르가 경기력이 엄청 좋고 이때부터 이제 선수가 커리어가 완전히 확 올라가서요. 웨데고르가 이때 보여줬던 움직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때가 그러니까 이만호를 만나면서 저는 웨데고르가 한 단계 확실히 성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나르시스 펠라치라는 감독이 오면서 배준호 선수가 이제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좀 느꼈어요. 웨데고르가 했었던 그런 역할처럼 선수 캐릭터로 봤을 때 선수 유형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인상은 웨데고르랑 배준호 선수랑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선수 캐릭터로 봤을 때. 근데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다고 봐가지고 하는데 저거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제가 보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지금 웨데고르 제가 표시를 해놨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웨데고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날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선수인데 중앙에 있다가 사이드로 나와요. 네, 지금 재생해서 보시면은 사이드로 나오고 그걸 통해서 제2 혹은 제3의 선수가 공을 받게 하고 그게 최종적으로는 상대 백라인까지 공략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 그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 20번 선수를 웨데고르가 그냥 고정시켜서 끌고 오네요, 사이드로. 이게 제가 경기 중에 나타났던 이 레알 소시에다 바리에이션 변화, 공격 변화 형태를 다 나타냈거든요. 이거 쭉 볼게요. 네, 또 보시면 또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마크를 웨데고르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오냐인데 보시면은 측면 끌려왔어요. 이번엔 6번이 풀이가 돼요. 중앙이 끌려왔다 보니까 여기서 3자로 왼발이니까 등지고 받았을 때 돌려주고 3자 빠지고 그리고 다시 측면으로 나가고 측면 가면 1대1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받으면 센터백 받았을 때 완전 후방 쪽 빌드업이네요. 자 이번엔 풀백이 갔는데 중앙에서 6번한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티니 이제 웨데고르가 3대2로 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개념 자체 또 측면으로 나가네? 중앙에서 측면으로 나가서 이때는 근데 상대 풀백이 나를 한 타임 늦게 막으러 오니까 요게 딱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하프 스페이스 공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계속 공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리고 안 됐을 경우는 지금 좀 3자 플레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압박 갔을 때 6번 오고 6번 와서 3대2죠. 1선에 대해서 끌려 나오고 이제 마르티니 웨데고르가 바르다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고정시켰으니까 여기서 이제 맨 앞에서 이때 윌리안 주세였으니까 윌리안 주세가 열리고. 오, 저거 방금 나타난 이 공격 패턴은 그 예전에 그 고등학생 팀인가? 거기 한번 영상 보여주신 적 있잖아요. 아, 예. 그거 9번이 비슷해요. 내려와서 받아주는 네. 옵션이 되고 이제 6번 역할하는 선수는 그 이후 네. 플레이에 이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풀려진 네, 거네. 그때는 3-5이어서 투톱이긴 한데 저거는 이제 거의 4-3-3에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근데 개념 자체가 왜 제가 저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게 경기 중에 나왔던 상황인데 그 제가 그래서 이 배준호 선수 이거 오늘 영상 얘기하려고 보다 보니까 감독 인터뷰가 스토크 유튜브 채널 30분짜리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네. 나르시스 펠라치? 저랑 저보다 한 살 많아요. 88년생이고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 스토크시티 이전까지의 경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로나 유스 출신인데 그 이후 프로 커리어는 사실 그냥 냉정히 말해서 별로 26에 볼 건 없어요. 26에 그만뒀어요. 되게 아예. 하부에서만 네. 이제 전전하다가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 감독으로의 커리어, 코치로서의 네. 커리어만 조금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한 게 스토크시티 정식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부리그에서 이 사람이 하부리그에서 처음에 선수를 하다 26살에 그만뒀는데 그 구단에서 바로 너가 감독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0분 인터뷰를 보시면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피게레스라는 팀의 감독으로 네. 이제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선수였던 내 동료들을 갑자기 감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해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작을 했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됐던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치를 계속 하고 뭐 임시 감독도 하고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간 이 사람이 거쳐온 과정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카를로스 코르베란 이 웨스트 브로미치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고도레 근데 감독. 그 사람이 되게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리즈 유나이티드 비엘사 했을 때 비엘사랑 일을 같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코르베란이 그전에는 비아레알 유스에 그 사람도 발렌시아노거든요. 발렌시아 사람인데 발렌시아에 비아레알 유스에 또 오래 있었어요. 그 옛날 가리도 아시죠? 풀백 비아레알 감독하고 가리도랑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비엘사랑 한 100경기 가까이 일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코르베란이 그 이제 감독이 됐을 때 이 나르시스 펠라치가 코치로 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분명히 감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매니지 말고 코치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선수들 더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싶었다는 건가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축구적으로 조금 더 다른 그 퍼스펙티브죠. 다른 관점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를로스 코르베이랑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극과 극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카를로스 코르베라는 비엘사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는 뭐 지로나에다 스페인 사람인데다가 근데 또 같이 일했던 사람은 그 최근에 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 됐던 데이비드 와그너. 데이비드 허더스필드 타운에 있었어요. 허더스필드에서도 꽤 일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닐 워녹 아시죠, 다들? 닐 워녹이랑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카디프에 감독했었던 닐 워녹. 자기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극과 극을 자기는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 감독을 하게 된 거는 그런 기간들을 감독을 했다가 코치만 쭉 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준비가 됐다고 느껴서 이번에 팀을 맡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가 비아레알을 왜 최근 본 팀들 중에 가장 뽑는지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야 1대0으로 이기고 있어 80분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경기 흐름상 수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 흐름상 그렇게 되니까. 근데 거꾸로 내가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80분이야. 그럼 뭐야? 상대 로우블로 깨야 될 거 아니야. 극단적 지공해야 될 거 아니야. 밸런스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비아레알은 그거를 잘했던 팀이어서 제가 되게 최고로 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팀은 어느 쪽에도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 당연히 공을 가졌을 땐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공이 없을 때 제가 딱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해요. 80분 됐을 때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럼 수비할 줄 알아야 된다. 80분인데 지고 있다. 그럼 공격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 로우블로 깰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땐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 경력을 중요시하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감독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88년생? 뭐야 이거 나이도 어려. 나이도 어린데 이거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감독했네. 이거 배준호 큰일 났네. 이상한 감독 와가지고 지금 순위도 높지도 않은데 이거 꼬였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토크에서 뭔가 엄청난 성취를 하고 스토크에서 승격을 이룰지는 그거는 미지수죠. 왜냐하면 축구란 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좋은 감독이 와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스토크 단장 인터뷰도 보고 제가 감독 인터뷰도 이것도 보고 그리고 경기까지 보면서 생각한 거는 저는 생각이 든 게 와 이거 배준호 선수 제대로 갔다. 모든 게 진짜 맞물려 떨어져서 선수가 진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팀에 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감독의 시기를 좀 보면서 있었던 팀을 쭉 보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의 한국인 선수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백승호에. 네, 백승호. 그렇죠. 백승호가 그때 이제 지로나 있을 때 이제 네. 페랄라다 이제 네, 네, 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스 네. 느낌 팀이죠. 네. 왔다 갔다 한 시기랑 이 펠라치 감독이 지로나 그 페랄라다 있다 이제 지로나로 올라간 케이스라 그 시기가 되게 한 1년 반 정도 겹치네요. 이게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뭐 같은 국적인 아시아 선수를 지도해 본 것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코칭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네. 접점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배준호 선수에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약간의 뭐 요소는 될 수 있지 그쵸. 않을까.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게 지난 시즌에 스토크 경기를 한 경기인가? 2경기 해설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팀의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서 중앙 쪽에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볼 노리면서 거기서 볼 간수하고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기회 만들어주고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골을 얻는 선수가 배준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크시티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배준호만 보인다고.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너무 단순하고 투박한 거야, 플레이 자체가. 근데 배준호만이 거기서 무언가 차이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스토크시티 팬들이 올해의 선수로 배준호를 뽑았던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감독마저 전술적으로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준호 입장에서는 이건 좋지. 훨씬 좋죠. 그냥 좀 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예시나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골키퍼 좀 나와도 되나요 앞으로? 예, 골키퍼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상황 자체가 지금 뭘 놓은 거냐면은 이게 헐시티전이거든요. 네. 헐시티전이 이제 이 나르시스 펠라치가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예요. 첫 경기인데 이제 보게 되면 골킥 때 이제 전반적으로 선수 위치를 나타내 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은 골킥 때 전부 짧은 패스를 시도하지는 않는데 전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긴 패스를 시도하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는 조금 더 짧은 패스로 나오는 장면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아스날이 이 식으로 지난 시즌부터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고 K리그 팀들 같은 경우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사사이에 가깝게 압박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사사이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걸리는 게 뭐냐면은 중앙에서 인터벌이 많이 생겨요. 여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앞선에 이 둘 같은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공략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적 열세에 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스토크가 이 부분을 되게 공략을 잘하고 거기서 이제 배준호 선수 역할이 좀 핵심적이었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골킥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사이드로 이제 공이 나갔을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앙에서 센터백이 받았다가 사이드로 나가게 되면 여기서 그 미묘하게 그 상대의 지역 방어를 농락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 뒤에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이드로 나왔을 때 그럼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 풀백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여기서 상대 원래는 사사이면은 이제 윙이죠. 네. 압박할 때만 이제 다이아몬드 사사이로 해놓는 거니까 윙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또 양자택일에 걸리게 돼요. 그럼 여기 걸리면 얘를 뛰쳐나가서 막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 등 뒤에 있는 배준호를 막을 것인지. 근데 이제 묘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배준호 선수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받을 것처럼 있으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네. 고정이 됐다가 그러면은 사이드로 공이 빠져나왔을 때 한 타이밍 늦게 가요. 네. 늦게 가면 근데 연쇄적으로 걸리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따가 갔기 때문에 나는 프리맨이 되는 거죠. 나는 프리맨이 되고 그러면은 거꾸로 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왔을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2대1이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2대1이 걸렸을 때 오게 되면은 여기서 그럼 또 공을 막기 위해서 딸려오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연쇄작용이네. 계속 이거 2대1, 자체가. 2대1, 3대1, 2대1, 3대1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배준호 선수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사사이니까 뭐 2선, 3선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속적으로 3선에 보통은 등 뒤에 있어요. 3선에 등 뒤에 있다는 건 근데 무슨 말이냐면 등을 지고 공을 받아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네. 그 장점이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상대가 미들블록으로 수비할 때인데 미들블록으로 수비할 때뿐만이 아니고 상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골킥 상황에서부터 압박을 할 때도 여전히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게 해당이 되고 방금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왼쪽으로
공이 전개가 됐을 경우인데 배준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4-4-2로 수비를 할 때는 4-4-2의 왼쪽 윙으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도 왼쪽 이 하프 스페이스에 있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오른쪽으로 공이 갔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을 받고 딸려 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왼쪽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공이 있는 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움직여서 결국은 2선과 3선을 넘어서 공을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철저하게 근데 센터백의 수비 범위로 가지 않아요. 이 묘하게 제가 그 맨날 애매한 그 공간에 있는 거구나. 여기 반 있으면은 얘네랑 가깝게 있어요. 그럼 센터백은 못 와요. 아, 그렇지. 센터백은 못 와요. 왜? 여기서 오면은 이게 다 빠져버리니까. 열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어쨌든 본인의 등 뒤로 이미 넘어가 버린 범위니까. 여기서 그래서 빠져서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오잖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선수 개인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는 만약에 고정된 위치가 여기라면 네. 벗어난 것에는 네. 감독 지시가 무조건 따라왔을 거고. 네, 아까 제가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그 레알 소시에다 바리에이션 네. 있잖아요. 공격 변화 형태. 그런 관점의 안에서 행해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였어요. 네, 이게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예요. 물론 이제 이 경기를 스토커가 지긴 했어요. 졌어요. 1대3으로 졌는데 네. 이제 장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첫 경기부터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역할을 부여함에 있어서나 틀을 잡는데 꽤 괜찮다라는 거기다 그런 이게 관점인 전술적인 거고. 틀을 짤 때 네. 배준호 선수에게 위치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플레이가 아니라 볼이 이쪽에 있을 때 언제든지 이쪽 하프 스페이스로 와라. 그래서 네가 볼을 받을 준비를 해줘라 이 위치에서. 그러면서 연결해서 간다는 게 이미 감독이 와서 훈련할 때 지시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네, 거죠. 그치. 네, 그리고 고무적인 건 뭐냐면은 그 감독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보통은 다 선수가 감독한테 맞춘다고 생각하시지만 감독이 선수한테 맞추는 게 관점의 차이지만 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나르시스 감독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표현으로는 내가 선수를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선수를 봐서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를 보고 잘하는 걸 나는 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배준호 선수의 능력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틀이 갖춰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굳이 그러니까 저 외대고로 저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배준호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외대고랑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보기도 하지만 왜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번 대표팀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터치라인에 그냥 위치해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선수한테 주어지는 전술적인 부하가 너무 낮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좋은 선수는 기술적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신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빠른 막 그런 주력이 무기인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전술적인 능력을 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성장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자꾸 다양한 상황에 복잡한 상황에 놓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네. 더 복잡한 걸 자꾸 경험하게 해야 돼요. 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양자택이 걸려. 일로 가면 양자택이 이렇게 걸려. 일로 가면 3대2가 걸려. 특히 중앙에 있다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 같은 경우도 저는 배준호 선수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외대고르가 보여줬듯이. 네. 근데 이제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에 따라서 방향만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앞으로 이 감독이랑 함께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놓이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수에 대한 창의성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은 근데 선수의 창의성을 죽이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감독이 하는 틀 안에 가두니까. 선수의 창의성을 묶어두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데제르비가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데제르비한테도 이제 질문이 여러 번 들어갔는데 옛날에도 보면 데제르비가 얘기한 게 있어요. 결국에 근데 나는 너가 이때 너한테 주어지는 옵션이 그리고 너가 가진 장점을 봤을 때 너한테 뭐가 나은지를 너에게 제시를 해주는 거지 선택을 하는 거는 너다.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틀은 짜지만 결국 운동장 안에서 하는 거는 선수들이니까. 과르디올라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근데 그게 미묘하게 달라요. 왜냐면 상황에 대한 인지를 시켜주고 이 상황에서는 맞아 이게 좀 더 낫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좀 더 낫네를 인지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배준호 선수는 굉장히 창의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창의적이라는 게 창조성이 있다는 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축구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 표현할 때 한국 선수들은 좀 닫혀 있다, 창의적이지가 못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 수석 코치 라펠 폴이 쓴 책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창의적이다, 창조성이 있다는 거는 창조적이라는 거는 축구에 한해서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외대고루도 보여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나머지가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럼 뭐 뭐예요? 의미가 없죠. 야 뭐야 이 새끼야,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너, 뭐 여기서 여기 왔는데 야 이 새끼야 왜 자꾸 미드필더 등 뒤에 있어, 내려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창의적이고 창조성이 있는 선수가 발생하려면, 성장을 하려면 이 정도 틀을 갖출 수 있는 감독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저 포인트로 이동을 했을 때 다른 선수들도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바뀌었네? 네. 그럼 나는 네. 이쪽으로 포지셔닝을 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그 틀을 잡아주는 게 감독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펩이 가장 잘하는 게 그 틀을 네. 잡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르디올라 옛날 아르헨티나 가서 얘기한 거죠. 당신이 생각할 때 전술이란 뭔가요? 물어봐. 그러니까 가르디올라 뭐냐면 모든 선수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영훈 형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반복을 계속 네. 줘야 되고 네. 다양한 상황을 이 선수가 겪게 네. 만들어야만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그때 이렇게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습득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어차피 유럽 넘어가는데 그래서 스토크 이거 좀 감독 컨택 해보려고 해요. 가서 되면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배준 선수 보는 것도 좋은데 이 30분짜리 인터뷰부터 와 거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데에서 공감을 너무 많이 얻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거를 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결인가 보네. 네, 그리고 88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잖아요. 네. 한 살 많은데 이미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특히 따지고 보면 스페인 사람인데 영어를 물론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타국이니까. 네, 근데도 이 짧은 시간에 첫 경기부터 이게 운동장에 이 정도로 나타나게 했다는 거는 저는 되게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콘텐츠 준비하면서도 저도 또 되게 많은 걸 느꼈고 또 그 아까 저거 레알 소시다 저것도 제가 19년도 20년도에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하는 순간 저것까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이게 또 내가 그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최신 기술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또 하셔서 최신 기술인가요? 저희가 이제 또 시각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더 다양한 걸 보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반응도 좋았고.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준호 선수 이제 A매치 대표팀에서의 역할 그리고 스토크시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선수의 이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이제 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히든풋볼 목요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잘 준비해서 주말에 입중계 그리고 다음 주 히든풋볼 월요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